판사가 유력하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들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직 태권도 선수 20여 명이 지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체육계 성폭력 사태가 태권도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실패한 문체부 책임론이 거셉니다. 경주시가 통일신라시대 다리를 복원하면서 중국 청나라 다리를 베끼는 등 엉터리 고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치 그 드라마 세트처럼 그냥 웅장하게 그렇게 이제 장작을 한 거죠. KBS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경영 참여 대상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입니다. 총수 일가의 일탈과 배임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기업들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고 그 책임을 묻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주주권 행사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주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회의 결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와 여부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에 맡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최종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지만 사실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잇따라 터진 총수 일가의 일탈과 배임 등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익률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총회는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주권 행사가 최종 결정되면 국민연금은 이 자리에서 조양호 이사의 연임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이사 선임과 해임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수위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대표이사 등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뭔가 경영 승계 규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공개하자는 내용을 이제 정관에다 넣는 방식으로 해서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추진은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난해 도입한 뒤 첫 사례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의 경영 참여 원칙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제도가 우리에게도 도입돼서 국민연금이 지금 시동을 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적 기금인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데는 시장에서 아직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운용하는 기금 규모가 637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기관 투자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를 차지하고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기업이 300여 개에 이릅니다. 많은 지분을 가졌으면서도 수익성을 최우선할 뿐 경영에 개입하는 건 피해왔습니다. 한진그룹의 이른바 오너리스크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대한 비판이 이런 기조를 바꿔놨습니다. 총수 일가가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보고 봐야 된다. 총수 일가를 위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프레임에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견 없이 찬성만 해오던 관행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기업주총에서 안건의 16.3%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년보다 4.5%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수 역할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그런 첫 번째 견제 역할을 한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본시장의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국민연금이 공익을 위한 경영 참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면에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격적 경영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여러 움직임과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곧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런 가운데 내일 워싱턴으로 갑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내일 워싱턴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지난해 5월에도 그곳을 방문한 뒤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비슷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경우를 보게 되면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항공편 예약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17일 내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옵니다. 중국도 김 위원장의 베이징 경유 미국행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은 아침인데 2시간쯤 뒤에 펜스 부통령이 특정 행사로 기자들 앞에 설 예정입니다. 이때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이 북미 회담과 만남은 참 확인도 늦고 어려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바로 가는 것도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다른 도시를 안 거치고 직접 워싱턴으로 오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면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착 하루 뒤인 18일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미 정상간은 이미 새해 들어서 친서가 오고 갔는데 또 다른 친서 전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김 부위원장이 내일 그곳에 도착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면 고위급 회담인데 뭐부터 얘기하고 결정을 할까요? 아무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장소는 결정됐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망에 오른 여러 나라 가운데 베트남으로 좁혀졌다는 관측이 이곳에선 지배적입니다. 네,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정상회담의 장소, 시기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북한 비핵화인데 이게 양측 이견이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측이 고위급 회담하기로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워싱턴에 오게 됩니다. 만나게 된 것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큰 덩어리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 협상 진전을 본 것 아닌가 예측됩니다. 이견이 좁혀진 것은 좁혀진 대로, 의견차가 여전한 것은 그것대로 북미 정상의 담판에 맡길 때가 된 것으로 양측이 판단한 것 아닌가 관측됩니다. 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이 스웨덴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 가서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를 만날 것 같은데 여기선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예, 김 부위원장과 미국행 비행기를 함께 예약했던 최선희 부상이 스웨덴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도 스웨덴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스웨덴 회동이 이루어지면 미국과 스웨덴에서 동시에 고위급과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참 확인이 어렵군요. 그런데 미국과 스웨덴 두 나라에서 이게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도 멀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에 보통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밀도 있게 속도를 내면 3, 4주 안에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르면 2월 중순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방금 들으신 대로 베트남이 유력 후보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고위급 외교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 시기는 설 연휴 직후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송금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경제개혁 모델의 하나로 꼽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더욱이 북한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이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회담 준비와 비밀 통신 등을 위해 공관의 접근성은 필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하노이와 함께 후보지였던 다낭은 응웬 수원푹 총리의 고향이자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연 경험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중간 급유 없이 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노이에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등이 방문했고 최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da녀가는 등 치안이 좋은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Dạ vâng, đúng rồi thì bên khách sạn Sân Sheraton Ben thì đã được acquire bởi bên tập đoàn Marriott được cái kỳ nghỉ một cách 2월은 관광 비수기여서 각국의 취재진을 수용할 숙소 여건도 유리합니다. 회담 장소로는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가까이 있는 시내 중심이 우선 거론됩니다. 고위급 외교 소식통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담 시기는 2월 10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지는 베트남의 설 명절 직후인 2월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북미 고위급 접촉 이후 보안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 실무진들의 현지 답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재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도 북미의 선택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만간 시간과 장소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오늘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서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은 2015년 5월에 있었습니다. 선거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국회에 파견 중인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을 받게 해달란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고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때였습니다. 해당 판사는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청탁 내용을 즉각 보고했고 해당 법원에도 다음 날 전달됐습니다. 법원장은 사건 담당 판사를 불러 서 의원의 지인 관련 사건임을 알리면서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 재판은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 정황이 알려졌지만 서영교 의원 측은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리 있겠느냐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오늘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의 정황과 입장 등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돌발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자체 조사 뒤에 추후 조치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소명도 듣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조사를 해서 야사당은 일제히 서 의원을 비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손 의원의 조카, 지인 등이 전남 목포의 적산가옥 밀집 지역에서 건물을 잇따라 매입한 뒤에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손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일제시대 가옥과 거리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전남 목포시 만호동 일대입니다. 지난해 8월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등록 전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자녀, 남편 명의의 재단이 이 일대 건물 9채를 산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찾아 시세가 올랐는지 물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막 쉽게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몇 배씩 오르진 않았다. 그렇지. 주민들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생활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선이 없어 어디까지는. 손 의원이 이 일대 건물을 사라고 조카들에게 1억 원씩 줬다는 돈의 성격도 논란이 됐는데 손 의원은 증여세 관련 자료를 내놓고 반박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정부 지원금으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은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물들이 문화재 거리 내에 있어 목포시를 통해 수리 예산 등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손 의원은 자신은 예전부터 목포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노력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카한테 목포에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하면서 빚 없는 세상에서 한번 네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볼 수 있게끔 고모가 도와주겠다. 야당은 손 의원의 압력 행사 여부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입니다. 문화재청이 산하기관인 만큼 문화재 지정이 예측되는 지역에 건물 매입을 권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체육계 미투 소식입니다. 이번엔 전직 태권도 선수가 중학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용기를 내서 KBS 취재진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태권도 선수였던 이지혜 씨. 과거 자신을 지도했던 강모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998년부터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내가 만져서 큰지 안 큰지 확인을 해야 한다. 성관계 유무를 내가 확인하겠다. 무자비한 폭행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두려워 주변에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내색한 가도 저렇게 맞는 게 무섭잖아요. 차라리 만지는 게 안 무서웠어요. 맞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 씨는 소년체전에서 입상할 정도로 유망주였지만 결국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까지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을 지냈습니다. 강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모두 25명. 이 가운데 15명이 고소에 참여했습니다. 체중을 재자며 옷을 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의실 같은 데는 체중 잰다는 이유로 막 일부러 벗겨서 체중도 재고 수업하면서 막 애들 술도 먹여서 부르고 막. 남자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같이 해서 맞고 많이 맞았어요. 자기 재미로도 한 것 같기도 하고. 3명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한 명이 나오고 또 다른 피다가 나도 성폭행 당했어 언니 이렇게 하다 와갖고 알게 되는 동안 처음에는 몰랐어요. 취재진은 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계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은 지난 20년간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짊어지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베니스리만 들어도 아직까지 그 심장이 뛰고 겁이 나고 거의 금방도 못 가겠고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저희 둘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용기를 좀 갖고 나와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체육계의 성범죄를 조금 많이 경각심을 갖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태권도협회는 조만간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강 씨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문제에 대한 체육회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문체부는 두 번째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고 실태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문체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대적인 빙상연맹 감사를 벌였지만 성폭력 사건은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후속 대책도 10년 전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근본적 정책 방향 전환은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당시에 발표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정말 많이 부족했던 점이 많았고 그 체육정책 담당자로서 그 많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 체육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감사원 공익감사의 대상에는 체육회뿐 아니라 문체부도 포함된다며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지금 보신 이 장면은 국회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최근처럼 성폭력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법안도 발표하고 팻말도 들고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각종 피해자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공부문의 성폭력 실태를 KBS가 확인해봤더니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이 국회였습니다. 남의 말 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국회 직원과 보좌진의 22%가 최근 3년 사이에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전체 평균의 3배가 넘고 다른 행정부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를 짐작케 하는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의원 중심의 서열 문화, 상시 해고가 가능한 고용 불안, 지나친 회식 문화, 이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여야는 국회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합니다. 국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사무처가 TF를 꾸려 반년 동안 논의한 결과였습니다. 법안 대신 국회 규칙만 바꾸면 되는 일이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부터 막혔습니다. 해치기로 일을 하다가 일일의 경우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대신 지난해 11월 직제 개편이 필요 없는 성희롱 고충 상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상담소 개소 뒤 2달 동안 상담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30여 건 중 성폭력 관련은 단 1건입니다. 상담실 위치부터 문제입니다. 의원실 바로 옆이어서 신원이 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 옆에 보면은 계속해서 의원실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인력도 문제입니다. 인사과에 속한 5급 상당의 임상심리 전문가 1명이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는데 사무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조사권까지 갖는 인권센터 안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기대했던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센터장의 어떤 권한이나 직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신고나 보고가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닐까. 그러는 사이 국회 운영위에서는 인권센터 안건 자체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인권센터 만들겠다면서 낸 거 있었거든요. 그래?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좀 손들어보는 말씀이라. 이번 주 국회의원들은 또 경쟁하듯 스포츠 미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기정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법원 도서관장 재직 시절 기업 후원으로 직원들과의 친목 행사를 가졌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실제로도 일부 기업은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는데 법원 행정처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법원행정처에 김기정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김 법원장이 법원 도서관장 재직 당시 고급 관람석에서 공짜로 프로야구 경기를 즐겼다는 내용입니다. 진정에 따르면 2016년 6월 김 법원장이 인천 문학경기장 스카이박스 티켓 16장을 구해 직원들과 함께 야구를 봤다는 겁니다. 스카이박스 16인실은 시가로 90만 원 정도 합니다. 문학경기장 스카이박스는 모두 36개실이 있는데 당시 그중 22개는 기업 등의 연간 회원권으로 판매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김 법원장이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급 캠핑장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법원 도서관 직원들과 1박 2일 캠핑을 했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실제 이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는 아니고 그 내부에서 직원들이라던가 그렇게 이용하는 건데. 그럼 장소만 빌려주신 거예요? 아, 네. 김 법원장은 어떻게 스카이박스 표를 구했는지 또 누구를 통해 공짜 캠핑을 즐겼는지 묻는 KBS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법원 도서관에 계약직 직원이 재계약이 안 되자 악의적으로 진정을 넣은 것으로 한다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직원들을 불러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문화재 부실 복원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엉터리 고증 문제를 짚어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마구잡이식 복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다리를 복원하면서 천년 뒤에 지어진 청나라 다리를 본뜨는 황당한 복원 사업에 국가 예산 수백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장 K 장혁진 기자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왕궁 월성과 남산을 이어주던 경주 월정교입니다. 국가 예산 5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런 모습의 나무다리였을까? 발굴 조사 당시 석재 난간이 발견돼 돌다리일 가능성도 꽤 높았습니다. 복원이 막 완전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뭐 새로 만드는 다리라고 해도 고증 과정에서 몇 안 되는 문헌 기록조차 무시했습니다. 고려 명종시기 문신 김극기는 월정교를 둘러본 뒤 무지개 다리가 거꾸로 강물에 비친다고 시를 남겼습니다. 무지개라는 표현을 보면 다리가 아치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누각에 맞는 일직선의 들보교로 복원했습니다. 중국 호남성의 다리를 베낀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목조는 거의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동아시아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했는 거죠. 8세기 통일신라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18세기 청나라 다리를 본뜬 겁니다. 마치 그 드라마 세트처럼 그냥 웅장하게 그렇게 이제 그 장작을 한 거죠. 가능하면 으리으리하게. 그래서 뭐 관광객이 와서 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짜를 만든다 이겁니다. 또 안압지로 불리는 동궁과 월치는 어떤 형태의 건물이 있었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적불명의 전각을 짓겠다는 계획안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증 없이 지어 놓으면은 그 후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또 제대로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기회, 그걸 다 빼앗는 거죠. 경주시는 9,400억 원을 들여 8개 핵심 유적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고증 없이 복원할 경우 원형 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달리는 택시의 핸들을 꺾으려 하는가 하면 기사에게 손찌검이나 발길질을 하기도 하는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도심을 달리는 택시 안.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가 핸들을 붙잡습니다. 실랑이를 하다 핸들을 놓치자 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립니다. 5분 넘게 이어진 난동 끝에 기사가 겨우 차를 세우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이 택시 안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참다 못한 기사가 지구대로 택시를 몰아 40살 박모 씨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50대 택시기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뒤에 와서 뭐 그냥 핸들 잡고 꺾어버렸죠, 자기가. 뭐 황당할 뿐이죠. 뭐. 내가 그렇게 당할 줄은,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지난달에도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때린 40대 추객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달리는 택시와 버스 안에서 일어난 운전자 폭행은 해마다 3,000건 안팎, 최근 4년 동안 12,000건이 넘습니다. 택시의 경우 운전석에 보호 칸막이 등 안전장치가 없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기사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지만 택시도 빨리 이제 의무화를 시켜서 보호막 설치가 의무적으로 빨리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처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에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유럽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찬성 202표, 반대 432표, 230표 차로 부결됐는데 이 야권은 반대쪽에 몰표를 던졌고 집권 보수당에서도 이탈표가 118표나 나오는 영국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냈습니다.
불신이 많이 가결되면 조기 총선이 치러질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메이 총리는 곧바로 대안인 이른바 플랜 B를 내놔야 합니다. EU 자동 탈퇴 시한이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혼란스러운 영국의 앞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충격적 패배를 당한 메이 총리. 일단 21일까지 플랜 B를 마련해 각 당 지도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Given the urgent need to make progress, we must focus on ideas that are genuinely negotiable and have sufficient support in this House. 안개 속 정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아무 협정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인 탈퇴 시한이 임박했고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실행되면 영국은 당장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EU 규정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적용받게 돼 통관 시 각종 세금이 새로 부과됩니다. EU는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각국과도 별도 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의 영국 사회 일부에선 식품과 의약품 공급 차질에 대비해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EU와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영국의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며 노딜 대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재협상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I'm afraid that there is still uncertainty around the mindset within the United Kingdom.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탈퇴 시한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메이 총리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 총선을 요구하거나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영국 사회가 혼란과 불분명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화면 보시죠. 친황이란 말이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친황교안이군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입당을 하면서 친황교안파가 생긴 게 아니냐 그 기사들이 계속 쏟아졌는데요. 벌써요? 그렇습니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서울 모처에서 한국당 의원 6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면면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완수, 민경욱, 추경호, 김기선, 박대출, 엄영수 이렇게 6명인데 한두 명이 더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했었고요. 예.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장 재직할 때 황교안 전 총리가 창원지검장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두 의원이 그 황 전 총리와 한국당의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6명의 의원이 새로 등장한 친황파가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들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이 비박, 친박, 잔류파, 탈당파 계속 시끄러운데 친황파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연찬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친박 비박을 넘었더니 이제 또 친황을 들고 나와요. 더 이상 계파 이야기 나오지 않게. 친박 비박을 넘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친황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계파 때문에 계속 시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친황파까지 나오면은 그 당권 도전에는 의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진태 의원이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역시 황 전 총리를 향한 겨냥한 말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입당 회견을 어떻게 봤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들어오신 거 당연히 환영하지만 검증은 해야 됩니다. 예,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은 뭘 검증하는 걸까요? 검증이란 말을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김 의원의 입장에서 검증은 탄핵 때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 황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식의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당이 탈당파, 잔류파 이렇게 계속 개파 논쟁이 있어가면서 국정농단 당시에 국정농단 자체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친박, 잔류파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논쟁의 중심이 이제는
탄핵 때 뭐 했느냐 역할론의 중심이 좀 이동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황 전 총리의 등장이 또 다른 한국당의 지각 변동을 좀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역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일당 13억 원의 황제 노역, 의도치 않은데 또 황자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어제 좀 소식이 나왔는데 1조 3천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 금괴 밀수범들에 대한 1조 3천억 원요? 네. 그 30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제 노동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1조 3천억 원 벌금은 14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바꾼다. 법원에서는 환형 유치 제도로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 환형 환상 금액을 명시하는데 이게 하루에 탕감되는 액수를 말합니다. 보통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좀 예를 들어 계산을 좀 해보면 벌금을 100만 원형을 선고를 받으면 환형 유치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나면 열흘만 노역에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괴밀수범의 경우처럼 1조 3천억 원 벌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300만 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1,300만 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잘못 계산되는 걸 좀 막기 위한 것인지 이 노역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3천억 원을 3년으로 나누니까 일당 1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황제노역은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일당 5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후에 전두환 씨의 장남 차남 전재용 씨가 하루 400만 원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하루 1,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역을 한다는 건데 노역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계속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보자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안 알려줍니까?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구치소 밖으로 나가서 뭐 환경미화 같은 것도 하고요. 뭐 풀을 뽑기도 하고 뭐 화단 관리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공장에서 봉투나 수건 같은 걸 만들기도 한다는 건데 인터넷 게시글들을 보면 노역장 방에 수감돼서 뭐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다, 뭐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일을 하는 것 같군요. 네, 정윤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부터 전 부대에서 시범 시행한 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완전히 허용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육군은 각 연대별로 1개 대대씩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별로 휴대전화를 한 곳에 모아뒀다가 일과가 끝난 뒤 자유시간이 되면 각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사용 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방식의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용을 오는 4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용 결과를 토대로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한 뒤 상반기에는 본격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군사 보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부대 내에서는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규정을 위반 시에는 이에 상응한 개인 책임을 지는 군 기강이 확립된 병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사들이 외박을 할 때 지역을 제한했던 이른바 위수 지역도 개선해 대중교통 2시간 거리로 확대하고 주말에만 허용됐던 병사들의 외출을 평일 일과 이후에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대학 내에서 연애하면 장학금을 박탈한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세종시의 한 대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술 관련 학과 학생회가 만든 일종의 각서 내용 중의 하나로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어지는 학내 기강 문화에 대한 폭로에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세종시 모 대학의 SNS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각서입니다. 이른바 캠퍼스 커플로 학내 연애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교에서 지급한 장학금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학내 연애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예술 관련 학과 학생회가 작성한 이 각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신입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각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얘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 나가면 합숙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차단보다도 그걸 막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가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7시 40분까지 등교해야 하고 지각하면 운동장을 돌아야 한다. 등교 때 택시 이용을 금지한다는 등 황당한 내용입니다.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해당 학과 교수와 학회장을 면담하는 등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회가 관리 차원에서 각서를 만들고 규율을 정했으며 지난해 2학기 학생회장이 바뀐 뒤 각서 배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그런 억압적인 지시나 통제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각서가 작성될 당시 학과장을 맡았던 교수를 실기 면접에서 배제하고 경위를 파악해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왕실 기록물 중 한글로 남겨진 공적인 기록물은 많지 않은데요. 그중 하나가 조선시대 마지막 공주였던 덕온공주의 친필 한글 서첩입니다. 200년 가까이나 지나 돌아온 한글 서첩을 유동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세자의 여동생 중에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가 있었습니다. 서첩으로 엮은 5m 길이 종이에 정성스레 써내려간 글귀. 단아한 서체가 돋보입니다. 순조가 한문으로 적은 창경궁 자경전의 내력을 딸 덕온공주가 한글로 옮긴 자경전기입니다. 하지만 붉은 비단 표지에 제목은 없습니다. 왕이 쓴 책에는 제목을 쓰지 않는 예법 때문입니다. 가정 예절을 정리한 규훈을 덕온공주가 번역한 서책 일부입니다. 왕실 기록물 중 편지가 아닌 이런 공적 기록은 한글로 남겨진 게 많지 않아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것이 아니라 나랏일과 연관된 그런 공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온공주의 친필 유품은 이국에 사는 후손들이 보관해오다 200년 가까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환수된 68점의 한글 자료 중에는 서예가로 유명했던 덕온공주의 손녀 윤배경의 작품도 있습니다. 보존 상태가 좋고 또 이 각 유물들에 대한 유래와 또 어느 분의 글씨인지 어느 분의 작품인지 아주 정확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물은 오는 4월부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공개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